안녕하세요. 컴퓨팅적 사고와 문제 해결을 맡게 된 평택대학교의 이희정입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과목 오리엔테이션과 컴퓨팅적 사고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일단 제 소개를 할 텐데요. 교육 경력으로는 제가 인포메이션 테크놀로지 박사를 하였고 이러닝을 전공하였습니다. 그리고 말레이시아 선웨이 대학에서 조교수를 하였고 호주 시드니의 맥쿼리 대학에서 겸임 교수를 하였습니다. 제 전공은 컴퓨터 공학이고 주로 프로그래밍 과목인 웹 프로그래밍이나 데이터베이스 설계, 소셜 네트워크 분석, 안드로이드 앱 프로그래밍을 주로 가르쳐 왔고 최근에 인공지능 과목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산업적 경력으로는 KT 전임연구원으로 오랫동안 KT R&D 연구소에서 근무를 하였습니다. 연락처는 정보과학관 314호이고 이메일 주소는 hjlee@ptu.ac.kr이니 혹시 과목에 대해서 질문이 있거나 수업을 참석할 수 없어서 증빙 서류를 낼 경우에 이메일로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이 과목은 교양 필수로서 2학점에 해당되고 주교재는 없이 강의 유인물을 주교재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평가 방법으로는 중간고사 20%, 기말고사 40%, 팀 프로젝트가 20% 있는데 이건 다시 제가 설명드릴 거고 출석이 10%인데 지각 3번 하면 결석 1번으로 간주하고 그리고 결석이 4번일 경우에는 점수에 상관없이 F가 나가기 때문에 꼭 출석을 하셔야 됩니다. 기타 평가로는 10%가 있는데 매주 나가는 건 아니고 가끔씩 숙제가 나갈 거거든요. 그게 기타 평가에 반영이 됩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팀 프로젝트가 있는데 선택대학교에서는 CCE라고 해서 각 팀별로 프로젝트가 한 팀은 보통 이제 4명이 한 팀이 될 텐데 각 반에서 팀별로 여러분이 이 시간에 배우는 게 사실 안드로이드 앱을 만드는 거를 배울 거예요. 그래서 앱을 각각 만들어서 그것을 이제 발표를 하고 그중에서 이제 1등을 한 팀이 저희 팀 대표로 CC 대회에 나갈 겁니다. 여기서 입상한 친구들에게는 입상도 이제 최우수상을 받아야 되는데 최우수상을 받으면은 보너스 점수가 있으니까 열심히 하시기 바라고 또한 기타 평가에 들어가는 거로 수업 태도에 따라서 가점이나 감점이 평가에 반영되기 때문에 발표나 제가 질문하는 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답을 하거나 이런 자세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우리가 오늘은 CT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CT는 컴퓨팅적 사고를 영어로 말을 하면 Computational Thinking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정답이 정해지지 않은 문제에 대해서 해답을 일반화하는 과정이라고 이제 위키피디아에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현실 생활에서 복잡한 문제를 만나게 될 텐데 그게 이제 일에 관련돼서건 아니면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일상생활에서건 우리는 매일 선택을 해야 되고 어떤 문제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들을 어떻게 현명하게 해결을 할 수 있는지 그런 사고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복잡한 문제가 생겼을 때 그것을 문제를 이제 잘 해결하는 생각의 체계를 세워서 답을 일반화하는 과정이다. 요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컴퓨팅적 사고에 대해서 제가 구글에서 컴퓨팅적 사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그리고 컴퓨팅적 사고에 4가지 요소가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도 이제 비디오에 조금 나오기 때문에 이 비디오를 감상해 보겠습니다. How do you map the entire human DNA sequence?
전 인류의 DNA 서열을 어떻게 분석할 수 Is it 있을까요? really possible that William Shakespeare wrote all of the works that bear his name? 윌리엄 셰익스피어가 자신의 이름으로 된 모든 작품을 썼다는 게 가능한 일일까요? Can you create an intelligent computer program that can write its own novel music compositions? 인공지능이 작곡을 한다는 게 가능한 일일까요? 이 세 가지 질문에는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답하려면 컴퓨팅적 사고를 해야 합니다.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일상생활에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용하는 생각하는 방식입니다. So whether you teach math, science, computing, or the humanities, computational thinking can be a powerful addition to your classroom activities. So what is computational thinking? Computational thinking is an approach to problem solving. So it's taking apart a problem and figuring out how to attack it using what we know about computation. There's four major sort of facets of computational thinking. One is decomposition, breaking something down and figuring out what all the parts are and how you might divide up a task. 그렇다면 컴퓨팅적 사고는 무엇일까요? 컴퓨팅적 사고는 문제 해결에 대한 접근 방식이며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에 이용됩니다. 컴퓨팅적 사고에는 네 가지 주요 측면이 있습니다. And then there's pattern recognition, which is finding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between these parts in order to make predictions. Pattern generalization, or abstraction, which is finding the general principles that generate these patterns. And finally, there's algorithm design, which is developing the step-by-step instructions that solve similar problems. People are learning to apply computational thinking to solve problems in many disciplines. When people ask difficult questions, which are more easily solved by computers, or discover insights through analysis of large data sets. 두 번째로 패턴 인식이 있습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세분화된 문제들 사이에 유사점과 차이점을 찾습니다. 세 번째는 추상화인데 발견된 패턴들을 만들어내는 일반적인 원리를 찾습니다. 마지막으로 알고리즘 설계가 있습니다. 비슷한 문제를 해결하는 단계별 지침을 개발하는 과정입니다. People are learning to apply computational thinking to solve problems in many disciplines. Computational thinking increases students' confidence in dealing with ambiguous, complex, or open-ended problems. We believe that all students should learn computational thinking, regardless of subject or age group. 어떤 사람들은 컴퓨팅적 사고와 컴퓨터 과학과 혼동하지만 이 둘은 상당히 다릅니다. 컴퓨터 과학은 컴퓨터를 사용하는 응용 프로그램과 관련된 학문 분야입니다. 반면에 컴퓨팅적 사고는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추상적인 사고방식을 이용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컴퓨터 과학자든 아니든 모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일반적인 스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컴퓨팅적 사고는 모호하거나 복잡하거나 객관식이 아닌 주관식 문제들을 마주쳤을 때 학생들의 자신감을 높여줍니다. 그래서 모든 학생들은 전공이나 나이에 상관없이 컴퓨팅적 사고를 배워야 한다고 믿습니다. Being able to take a problem, break it down into many different sized pieces, work on each one individually, and eventually bring it all together to solve something, that's a skill that can benefit anyone. Imagine that you're a journalist and that you want to know what people are saying about an upcoming election.
One option is to ask people on the streets about their opinion. Another option is to use a computer program that can analyze social media posts on thousands of web pages in just a few seconds. See, this is an example of the benefit of approaching a problem computationally. So, in the past, if students wanted to see and understand data, they needed to collect the data manually. Now, by developing an algorithm, students benefit from quick results and are able to focus their attention on insights rather than data collection or 여러분이 기자라고 가정을 하고 다가오는 선거에 대해 사람들의 의견에 대해 알고 싶다고 상상해 봅시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은 거리에 나가서 사람들에게 선거에 대한 그들의 의견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다른 방법은 소셜미디어에 올라온 게시물을 분석할 수 있는 컴퓨터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것인데, 프로그램을 사용한다면 불과 몇 초 만에 수천 개의 웹페이지에 게시된 글을 분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예제는 컴퓨팅적 사고를 이용하여 문제를 해결할 때 기대할 수 있는 장점의 예입니다. 과거에는 사람들이 데이터를 보고 분석하려면 데이터를 수동으로 수집해야 했습니다. 이제 컴퓨터를 사용하는 알고리즘을 개발함으로써 사람들은 데이터 분석을 빨리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데이터 수집이나 계산보다는 컴퓨터가 계산해주는 데이터의 결과물을 주고 어떤 의미인지를 분석할 수 있는 통찰력에 집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calculation. By leveraging the strengths of technology, we can focus on our strengths as people, developing insights, analyzing situations, and drawing conclusions. We don't want students to simply use the models that we teach. We want students to be able to create their own models. And to do so, students must find the hidden patterns and insights that can be discovered with computational thinking. Computational thinking is not an additional burden or an extra topic that needs to be taught. Rather, it's an enhancement to your existing curriculum. So with my students, early on, I just try to use everyday examples to help them understand that it's something that's accessible to them, and then they can start to see how computational thinking does exist in other aspects of their life. If our students are technology creators, armed with computational skills, they will not only be able to participate and position themselves professionally in a global society, they'll also be able to contribute to society by solving big problems using creativity. So how did we map the human genome? Well, algorithms and computer programs helped us to sequence the millions of base pairs in our DNA. And what about Shakespeare? Turns out computational analyses of the vocabulary, themes, and styles in Shakespeare's works confirmed that he could have indeed written all of the works attributed to him. And that intelligent music composing computer program? Well, computational thinking was used to find patterns in existing musical compositions and write programs that produced brand new compositions based on those patterns. All of the remaining grand global challenges facing us as humans are problems that require an interdisciplinary approach. By integrating computational thinking skills in all of our subjects, we're preparing students to contribute new solutions to seemingly impossible problems. So yes, many mysteries still remain. For example, what causes gravity? Can we create cures for diseases like cancer? We may not be able to answer these questions today, but perhaps with computational thinking skills, our students will be able to answer these questions in the future. 방금 보신 비디오에서처럼 컴퓨팅적 사고에는 4가지 요소가 있다라고 합니다. 첫 번째는 문제 분해, 두 번째 패턴 인식, 세 번째 추상화, 네 번째 알고리즘 설계. 이게 컴퓨팅적 사고 방식의 중요한 개념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반복해 보겠습니다. 분해라는 건 뭐냐면 어떤 문제가 주어졌을 때 이 문제가 굉장히 클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들을 작은 단위로 자르는 거. 그래서 조그만 문제를 먼저 해결하고 그 다음에 이거를 합쳐서 전체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 쓰이는데, 첫 번째 방식으로 분해라는 요소를 사용합니다. 분해라는 요소가 있습니다. 패턴 인식이라는 거는 문제를 이렇게 분해를 하면 그 분해된 문제들 사이에 어떤 패턴이나 규칙 같은 걸 찾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패턴 인식이라고 하고, 추상화라는 것은
이런 패턴들을 만드는 일반적인 원칙을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부사항은 무시하고 요런 동일한 문제가 생겼을 때 요런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겠구나,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거를 만들어내는 과정을 추상화라고 하고, 알고리즘 설계는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제 문제 분해를 하고 패턴을 인식하고 추상화 과정을 거쳤으면 알고리즘을 설계를 해서 컴퓨터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프로그래밍을 하는 그런 과정을 알고리즘 설계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방금 배운 컴퓨팅적 사고에 4가지 요소가 있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실제로 문제에서 이 요소들이 어떻게 적용이 될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1부터 10까지 합계가 얼마일까요? 제가 한 2초 정도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1부터 10까지 합계가 55라고 대답을 하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은 55가 어떻게 나왔을까요? 보통은 1부터 10까지 합계를 55라고 외우고 있는 친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1부터 10까지 합계가 55면 두 번째 문제로 1부터 200까지 합계는 얼마일까요? 이건 조금 더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면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이렇게 어려운 문제가 나왔을 때 컴퓨팅적 사고 방식의 4가지 요소인 첫 번째가 뭐라고 했죠? 네, 맞아요. 분해라고 했죠. 그러면 분해를 어떻게 하는지 한번 봅시다. 이렇게 1부터 200까지를 숫자를 쭉 나열을 해봤어요. 나열을 해보니까 왜 조금 규칙이 좀 보이는 것 같거든요. 예를 들어서 1하고 양 끝에 있는 숫자 1하고 200을 더해보니까 201이 나오고, 그리고 두 번째 숫자를 더해보니까 2하고 199를 더해보니까 또 201이 나왔어요. 그런 거 보니까 여기에 뭔가 좀 규칙이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러면은 요런 규칙을 일단 발견했습니다. 패턴을 인식을 했습니다. 요런 패턴을 가지고 있구나라고 패턴을 인식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세 번째 요소가 추상화라는 건데, 그럼 이 패턴을 인식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공식을 만들어 볼 수가 있어요. 이게 공식을 만들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번 제가 시간을 드릴 테니까 공식을 한번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공식을 만들어야 되냐면 요런 공식을 만드셨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뭐냐면 양 끝에 숫자를 더하는데 이게 몇 쌍이 있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전체로 보니까 100쌍이 있네요. 그래서 요 공식은 요런 식으로 한번 써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왜 우리가 이런 컴퓨터적 사고를 배워야 되느냐? 이게 분야에 관계없이 배워야 된다고 하고, 미래 디지털 세대에서 모든 사람이 갖춰야 될 능력 중에 하나가 코딩 능력이라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 나이 때에는 아마 코딩을 배운 친구들도 있고 배우지 않은 학생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지금 초등학교 학생들은 코딩 교육이 필수 과목에 들어가 있거든요. 예전에는 아마 방과후나 뭐 이런 데 조금씩 배웠던 거를 정규 교과 과정에 들어와 있어요. 그만큼 앞으로는 코딩을 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한 시대가 점점 오고 있고,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서 앞으로 이제 여러분 뭐 누나나 아니면은 뭐 오빠가 결혼을 해서 조카가 생길 텐데, 조카가 어느 날 이거를 프로그래밍 초등학교에서 배웠다고 하면서 이거 모르겠다고 가르쳐 달라고 하는데 여러분도 모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코딩을 배우지 않은 세대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Computational thinking is a set of problem-solving techniques that we use here at Google. One aspect of computational thinking is decomposition, where we take a large problem and we break it down into smaller pieces. Another aspect is pattern recognition.
We use pattern recognition to help us identify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The final part of computational thinking is algorithmic design. That allows us to create a step-by-step strategy for solving a problem. 구글에서는 문제 해결의 기술로 컴퓨팅적 사고를 사용합니다. 컴퓨팅적 사고의 한 측면은 큰 문제가 있다면 이를 더 작은 조각으로 나누는 분해입니다. 또 다른 측면은 패턴 인식으로 패턴 인식을 사용하면 유사점과 차이점을 식별할 수 있습니다. 컴퓨팅적 사고의 마지막 부분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단계별 전략을 만들 수 있는 알고리즘 설계입니다. Google Earth is a perfect example of computational thinking because it takes a large problem of trying to visualize the entire planet. 구글 어스는 전 세계를 시각화하여 누구나 전 세계를 탐색할 수 있도록 합니다. 구글 어스는 컴퓨팅적 사고가 어떻게 이용되는지에 대한 완벽한 예입니다. 구글 어스는 기본적으로 3D로 전 세계를 재현하려는 시도이며 우리는 실제 세계처럼 만들려고 합니다. 우리는 무언가를 창조하거나 새로운 무언가를 만드는 게 아니라 현실 세계를 그대로 시각화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거대하기 때문에 이렇게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In school, you're given these problems that are very black and white. You either have the answer or you don't have the answer. You got it right or you got it wrong. In the real world, there are many right answers. 학교에서는 정답이 확실한 문제들을 접해왔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답을 맞췄거나 틀렸거나 둘 중에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실제 세상에는 한 가지 정답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정답이 있을 수 있습니다. Google Maps is a collection of imagery and data about places and roads all around the world. And using Street View, we actually have images from cars right along all of the streets. Once we've collected all this imagery, we have to somehow put it together in a way to be able to share it with the world. 구글 맵은 전 세계의 장소나 도로에 대한 이미지와 데이터들의 집합입니다. 스트리트 뷰를 사용하면 실제로 모든 거리를 따라 자동차의 이미지가 표시됩니다. 이 이미지를 모두 수집한 후에 어떻게든 이러한 이미지를 짜집기 해야지 세상과 공유할 수 있습니다. Not long ago, I started getting annoyed with Pegman. Pegman is the little yellow guy on Google Maps that you can drag to get into Street View. And so you drag Pegman from the corner in Google Maps and you drop him on the street you want to get into and look at. That works great when you know exactly where you want to go, when you want to zoom all the way in on a single address and drop him next to a house or something. But say you just want to go to New York City. When I drag and drop Pegman, he'd fall somewhere random. In fact, he seems to prefer to land in back alleys. He didn't mind landing in the middle of a field. He'd land on big highways, but he'd almost never land in front of a famous landmark. And if you dropped on Paris, he'd never, ever land on the Eiffel Tower. I thought to myself, we can do better than that. We kind of know what famous places are in the world. We should fix them. 얼마 전 저는 패그맨에게 실망하기 시작했습니다. 패그맨은 구글 스트리트 뷰에서 초창기에 사용하던 사용자 인터페이스였습니다. 구글 지도에 나타나는 작은 노란색 사람으로 스트리트 뷰에서 이 패그맨을 드래그하면 원하는 위치에서 패그맨이 돌아다니면서 패그맨의 관점에서 거리를 볼 수 있었습니다. 정확한 주소를 알고 있다면 패그맨은 해당 주소에 떨어져서 그 주위를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소가 아닌 뉴욕시라고 입력을 하면 패그맨은 어느 골목에 착륙하거나 뉴욕의 큰 고속도로에 착륙했습니다. 사실 제가 보고 싶어하는 건 뉴욕의 랜드마크였습니다. 그런데 패그맨은 결코 랜드마크에 착륙하지 않았으며 파리라고 입력하면 에펠탑에는 절대 착륙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착륙 문제를 훨씬 더 잘 하고 싶었습니다. 저는 사람들이 보고 싶어하는 유명한 곳이 어디인지를 알 수만 있다면 패그맨을 그곳에 착륙시키면 랜덤하게 착륙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I began to think to myself, what makes a panorama, one of these images in Street View, important? And then I thought about it further. I thought, when people go to places that are interesting, when they physically travel there, what do they always do when they're in a famous place? They pull out their camera and start taking pictures. People post a lot of these pictures to the internet. So we could look for places that people take a lot of pictures. We can find things that are in those photographs that people took and see if we can find the same things in the Street View images. And so if we can see the Eiffel Tower in the Street View image, and we can see it in a bunch of images people took, we can automatically know that it's probably important. We've worked really hard to make Pegman smarter. When he's dropping from the sky, we want him to land somewhere interesting. 그래서 사람들이 흥미로운 장소로 갈 때 무엇을 하는가를 생각했습니다. 사람들은 유명한 관광지에 가면 어떤 행동들을 할까요? 그들은 카메라를 꺼내서 사진을 찍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사진을 많이 찍는 장소를 찾아서 사람들이 찍은 사진에 있는 것을 스트릿뷰 이미지에서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찍은 많은 이미지에서 에펠탑을 볼 수 있는데 스트릿뷰 이미지에서도 에펠탑을 찾을 수 있다면 우리는 에펠탑이 중요한 장소라는 것을 자동으로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패그맨이 하늘에서 착륙할 때 더 똑똑하게 착륙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Thinking computationally is a lot more like art than it is like math class. You go in and you know you want to create something and you have a blank canvas and you use math and you use these tools to paint on that canvas and you end up creating something beautiful. 컴퓨팅적 사고는 아트나 수학과 흡사합니다. 당신에게 주어진 빈 캔버스에 무언가를 그리기 위해 아트를 이용하든 수학을 이용하든 아니면 컴퓨팅적 사고를 이용하든 여러분은 그 캔버스에 아름다운 무언가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코딩을 알아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여러분은 이제 배우지 않은 세대에 속하는데 한국대학교에서는 다행히도 전공이 아닌 비전공자들에게 과목 필수로 이런 컴퓨팅적 사고 과목을 통해서 코딩이란 어떤 건지 조금 배워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비디오 이어서 두 번째 비디오를 한번 같이 시청해 보겠습니다. 네, 방금 구글에서 어떤 식으로 컴퓨팅적 사고를 이용을 해서 문제를 해결했는지 비디오를 통해서 봤는데, 따라서 컴퓨팅적 사고는 21세기가 요구하는 핵심 역량 중에 하나로 떠오르고 있고 정치나 경제, 의학, 법 모든 분야에서 보편적으로 필요한 문제 해결 능력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컴퓨팅적 사고가 문학의 분해가 어떻게 응용이 될 수 있는지, 경제, 조리학, 수학, 화학 이런 데서도 다 응용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각각 이런 컴퓨팅적 사고가 각 분야에서 어떻게 응용이 되는지 한번 예제를 살펴보겠습니다. 분해는 여러분들이 국어 시간에 많이 배우셨을 거예요. 문학 같은 거 볼 때 분해를 시나 소설이나 이런 거를 의미 단위로 분해를 하는 거를 많이 연습해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 안에 어떤 구조나 어떤 톤으로 이 문학이 이루어져 있는지 분해라는 이런 요소를 이용해서 문제를 분해하는 문학에서 이런 식으로 응용이 될 수 있고, 패턴 인식 같은 경우는 주식이 상승이나 하락 같은 거에서 사이클 패턴 같은 거를 인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주식이 오른다, 내린다. 예를 들어서 뭐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했다. 그러면은 주식이 당연히 떨어지겠죠. 그런 예전에 과거의 패턴이나 이런 거를 사이클을 봐서 주식이 앞으로 떨어질 거다 아니면 오를 거다, 부동산이 떨어질 거다 오를 거다 이런 거를 예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사용되는 요소가 패턴 인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조리학에서 추상화는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라면을 이렇게 조리를 했는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나 혼자만의 이런 레시피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요리사 아니면 일반인이 이 라면을 나와 같이 똑같은 방법을 조리를 하는 방법을 레시피로 작성을 해 놓는 그런 걸 이제 추상화 과정이라고 하고, 그래서 그 레시피대로 똑같이 따라서 하면은 똑같은 라면이 나오겠죠. 알고리즘은 수학이나 화학, 뭐 이런 과학 분야에서도 많이 쓰이는데, 예를 들어서 2차 다항식을 인수분해하기 위한 규칙을 찾고, 화학에서는 화학 결합과 상호작용에 대한 규칙을 결정한다. 뭐 이런 것들을 알고리즘으로 만들어서 컴퓨터에게 일을 시켜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수업이 이제 여기서 마치는데요. 오늘은 이제 오리엔테이션이기 때문에 2시간을 다 안 하고 짧게 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플로우 차트 순서도라고 하는데, 순서도를 만드는 법을 한번 배워볼 거예요. 순서도는 알고리즘이나 이런 프로그래밍을 할 때 일종의 설계도라고 보시면 돼요. 이런 설계도를 만들어서 설계도대로 이제 해보겠습니다. 네, 갑니다.